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디지털 새싹 강사 워크숍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스마트 인재 개발원 디지털 새싹 담당자 김고은 선임입니다. 지금부터 강사 워크숍 시작할 텐데요. 지금 50명 정도 참여하셔가지고 계속 들어오실 것 같아서 저희 먼저 진행하고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스마트 인재 개발원 기관 소개 먼저 하겠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류 안내 있겠고, 초등 프로그램 안내, 중고등 프로그램 안내, 그다음에 디지털 일상 제대로 읽고 쓰기, 그다음에 질의응답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인재 개발원 기관 소개 먼저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 스마트 인재 개발원의 반수경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기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인재개발원 반수경 원장입니다. 지금 전국 각 처에서 우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또 디지털 새싹에 참여하는 우리 강사님들 함께 하셨는데 먼저 우리 인재개발원을 대표해서 감사와 아울러 환영하는 바입니다. 먼저 저희 스마트 인재개발원의 2025년 디지털 새싹에 함께 하시게 됐는데 먼저 저희 인재개발원을 잠깐 소개하면서 인사 말씀보다는 함께 가는데 좀 당부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스마트 인재개발원은 본원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의 허브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10년 전에 설립을 해서 올해는 이제 교육부 사업,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6년도에 설립해서 꾸준히 취업 연계하는 청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연역에 보시면 큰 이제 사업의 꼭지는 꾸준히 계속 가져가면서 점차 과기부로 또 교육부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25년도에는 특히 디지털 새싹이나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에 참여하는 저희가 디지털 융합 교육사업 본부가 별도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우리 디지털 융합 교육사업 본부는 잠시 후에 제가 관계자들은 소개하기로 하고요. 저희 기관은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주도할 공유 공감형 융합인재 양성의 허브 구축에 비전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전 전략은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조직도 보시면 저희가 광주광역시에 본원이 있고 남구점, 그다음에 분원으로는 서울, 순천, 목포에 분원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사무처 밑에 디지털 융합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25년 디지털 새싹을 운영하는 사업본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주요 사업은 왼쪽에 보시면 장기교육과정, 그러니까 한 900시간, 1000시간 정도의 6개월 이상 교육하는 과정들입니다. 인공지능 사관학교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광주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표방하면서 인력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저희 스마트 인재개발원이 지난 3년간 운영 주관을 했고 올해는 다시 컨소시엄으로 해서 올해도 내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선도기업 아카데미라는 사업에서 LG전자의 DX스쿨, LG전자가 진행하는 디지털 세상을 만나보는 LG전자 DX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청년들이 1년에 1,300명 내외를 양성하게 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는 고용노동부 사업을 지금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 변화 대응 특화 훈련도 유사한 사업이고요. 과기부의 기업 멤버십 소프트웨어 캠프도 청년 대상의 수업이고, 그다음에 청년 친화 요즘에 핫한 ESG에 관련된 취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단기로는 재직자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 대상 재직자 훈련이 있고요. 또 특히 초중고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디지털 새싹을 비롯해서 지난해 학습 멘토링 사업, 찾아가는 컨설팅 등등으로, 또 고등학교에는 미래유망 소프트웨어 양성 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의 취업 동아리를 인공지능 분야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메인 이렇게 사업은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전에는 그 시대에 맞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주로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교사 연수, 그다음에 취업 연계하는 청년 대상의 취업 연계 교육, 그다음에 재직자 향상 교육, 그다음에 일반 시민의 교양 교육까지 전 생애 주기에 이르는 인공지능 관련 교육 전문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로 저희는 전체가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입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이 교육부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지난해도 저희가 지금 2년 차 하고 있는 이 디지털 새싹이나 멘토링 사업, 또 이 지역의 특수 분야 교원 연수, 이런 사업들은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관학교도 말씀드렸고요. 전체 저희가 협약하고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간단히 저희 기관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서 운영하는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디지털 새싹을 운영하는 우리 디지털 융합교육 사업본부의 우리 담당자들을 잠깐 그냥 얼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사회 진행했던 우리 김고은 선임은 앞으로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게 될 주 담당자고요. 이 디지털 융합교육 사업 본부를 이끄는 우리 본부장님, 자, 잠깐 얼굴로만 이쪽으로 오시면, 자, 우리 유진선 본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유선복 선임,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시지. 그다음에 우리 이정주 연구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지 연구원도 우리 김고은 선임을 도와서 우리 선생님들을 자주 만나게 될 우리 민지 연구원, 그다음에 우리 영지 연구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스마트 인재 개발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렸고요. 저는 인사드린다기보다는 우리 함께 하시는 전국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또 강사님들, 올해도 스마트 인재 개발원과 함께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새싹에 좀 더 매진하셔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고은 선임입니다. 인사 말씀, 저희 반수경 원장님이 진행해 주신 인사 말씀, 기관 소개 마치겠고요. 저희가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 운영 안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 및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선생님은 다 진행해 주셨을 텐데, 디지털 새싹 홈페이지 내에 지금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다 신청해 주셨을 거예요. 저희가 승인 절차를 걸쳐서 선생님들 프로그램 다 승인해드렸고, 지금 이제 앞서서 2학기 2기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본인 인증으로 다 회원가입은 해주셨는데, 강사로 활동할 교원 강사님의 경우 꼭 강사 부가 정보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주강사님들, 보조강사님들 다 리스트랑 연락처는 받았지만 강사를 등록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끝나고 강사 등록 다 해주시면 되겠고, 외부 강사로 활동하실 분들도 꼭 강사 회원가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집합형 수업의 경우는 학생이 꼭 회원가입을 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희
저희 기관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방문형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방문형 수업은 선생님들이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학생 명단을 등록하셔서 진행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로 학생의 회원가입은 필요 없고, 대신에 학생 등록을 하실 때 꼭 중간에 이름을 가려가지고 꼭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학년 반과 소속 학교는 꼭 정확하게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절차 주요 내용 요약인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 신청은 선생님들 다 진행해 주셨던 것처럼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해 주셨고, 그다음 두 번째, 승인 및 신청서 제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메일로 다 참여학교 신청서 한급 파일을 보내드렸어요. 지금 수업 일자라든지 신청 인원과 이제 학교나 기관의 교육 환경 확인 등 이제 파견 강사를 희망하시는지 교원 강사를 희망하시는지 이런 유형 등을 파악해서 제 메일로 다 회신을 주셨을 거고, 아직 회신을 안 주신 학교 같은 경우는 꼭 날짜 정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사 부가 정보 등록이 필수입니다. 이 부분은 꼭 진행해 주셔야지 추후에 운영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디지털 해석 홈페이지 내 학생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학교 담당자 및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학생 등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출석부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거는 학교 선생님 아이디로 들어갔을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등록이 되지가 않고 강사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출석부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1차 시는 1시부터 1시 40분까지 이렇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0분, 중학교 같은 경우는 45분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출석부 등록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강사, 보조강사 단기 인력의 사전 제출 서류 미리 작성을 해 두시고, 아직 제출까지는 사후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감이 교구제 노트북 이제 신청하신 경우에는 노트북 미리 갈 건데, 꼭 수업 시작하시기 전에 아이들에게 배부하시기 전에 미리 사진 촬영을 권장드립니다. 프로그램 운영 중에는 수업 첫날 사전 설문조사 꼭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해석 홈페이지 내 학생 출석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강사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강사, 보조강사님 2명을 등록을 해드리는데, 이 부분은 주강사님, 보조강사님 전부 다 출석 체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다과 및 교구제 등 물품 수령 확인서 작성해 주시고, 안전 점검 서류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주강사님은 주로 수업을 하실 예정이시니 보조강사님이나 안전관리 요원께서 이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꼭 물품 수령 확인서는 학생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꼭 직접 서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중 사진 촬영 꼭 해주셔야 되는데, 멀리서 찍은 전체적인 사진이라든지 아이들 활동하고 있는 사진 같은 거 좀 세부적으로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운영 모니터링 일지도 매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 발생 시 운영기관에 즉각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사후 설문조사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주강사님께서는 결과보고서 작성해 주시고, 보조강사님과 안전관리 요원께서는 사후 제출 서류 다 작성하셔가지고 사전 서류와 사후 제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강사님은 사회적 배려형 대상 증빙 서류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 배려형 특화 수업이 있습니다. AI 우리말 지킴이 같은 경우는 꼭 증빙 서류를 작성 후에 제출해 주셔야 돼요. 학교장의 서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원 강사 같은 경우 외부 강의 신고 시 필요한 기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각자 그 교육청과 학교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직 교원의 강사 활동은 소속 학교장의 승인하에 허용되며, 운영기관은 교원의 해당 학교로 공문 발송이 필수예요. 그 다음에 학기 중에 디지털 지식 수업을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촉 강사 공문을 보내드리면 학교장 보고 후 내규에 따른 외부 강의 신고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저희가 사전에 보내드리는 사전 제출 서류에 학교장 승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공문이나 내부 결제를 따르신 부분을 캡처하셔가지고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별 역할에 대한 안내입니다. 저희 2인 기준이 필수이고요. 주강사 1명, 보조강사 1명으로 필수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안전관리요원을 신청하신 학교는 안전관리요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강사님은 이제 교육이 우선이고요. 교육생 대상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필요한 지식 및 정보 전달 역할을 수행해 주시고 결과 보고서라든지 이런 필수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보조 강사님은 학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해주시고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을 해주시며 그다음에 안전관리 인력이 가지 않을 경우 보조 강사님이 이 역할을 대신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서류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안내해드리지만 디지털 새싹 홈페이지 내 강사 부가 정보를 꼭 필수로 등록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주강사나 보조 강사님을 등록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소속 학교에서 디지털 새싹 수업 진행 시 강사료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부 강사님은 비교과 교육 과정 시간에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현직 교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늘봄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 방학 중에 하시는 것은 모두 다 지급 가능합니다.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기준으로 하고 3시간까지 블록 타임을 운영하실 수 있고 이제 쉬는 시간은 그 사이사이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첨부 사진 예시입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다과나 교구제 같은 경우 노트북 요청하셨으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꼭 저희가 증빙 사진을 필수로 받고 있는데요. 다과 같은 경우에는 8차 시 수업 중에는 이제 4차 시당 한 번씩 지급이 됩니다. 8차 시 중에는 2번 나가고 16차 시 중에는 4번 나갑니다. 이제 받으신 모든 서류는 받으신 모든 다과나 교구제 등을 사진 촬영을 무조건 해주시고 이렇게 예시처럼 꼭 아이들에게 나눠주시기 전에 개수가 보이도록 꼭 책상 위에 올려두시거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진 촬영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대로 촬영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개수가 정확히 몇 개가 갔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서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개수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꼭 수업 전에 촬영을 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하시면서 촬영하신 모든 사진은 압축하셔서 알집 파일로 사후 서류 제출 서류 제출하실 때 한꺼번에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에는 한 6장, 7장 정도밖에 사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많아도 되니 최대한 많은 사진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째 사전 사후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초등학교 5, 6학년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 해당 사항이 있고요. 첫 번째는 창의재단 사전 사후 설문조사이고 두 번째는 저희 스마트 인재개발원에서 자체로 제공한 사전 사후 설문조사입니다. 이렇게 QR코드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링크도 제공을 해드리니 아이들이 뭐 태블릿 이라든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재단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는 필수로 진행을 해주시고 저희 기관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도 성과 지표 관리를 위한 사전 사후 조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8문항 정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설문조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마지막? 네, 이제 진행하고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매뉴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안전관리자는 각 수업의 주강사님이 되고 연간 16시간의 법정 안전관리 연수 교육을 이수하거나 안전보건공단의 수료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가 자격 요건입니다. 선생님들 교원 필수 연수 들으시는 항목 중에 안전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걸로 가름이 가능한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저희가 이제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안전관리 연수를 들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전관리 요원의 경우는 이제 수업 참여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보조강사 또는 안전관리 요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요원이 없을 때는 보조강사님이 이 역할을 대신하시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안전관리 요원은 연간 12시간의 자체 안전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학교 교직원을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직원이 활용 가능합니다.
연수 인정 가능 교육 리스트인데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15차시짜리 하나 들으시면 되는 걸로 저희가 나중에 또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준비 시 안전관리 확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안전관리 매뉴얼은 선생님들 제공해드리는 서류에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릴 예정으로 꼭 수업 전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중 안전관리 확인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종료 시 안전관리 확인 사항입니다. 꼭 특이사항이 발생 시에는 저희 운영기관에 즉각적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제출 서류인데요. 안전관리 계획서는 저희 운영기관에서 제출을 할 예정이고 운영 전후 체크리스트는 매회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안전관리 서약서도 매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매회라는 게 이제 8차 시 기준으로 2차 시씩 4번 운영하신다면 4번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차 시 기준으로 4차 시씩 2번 진행하신다고 하면 2번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사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주강사, 보조강사, 안전관리요원의 이제 사전 서류는 대부분 다 비슷한데요. 이제 외부 강사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조회서나 이런 것이 되겠고, 이제 교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나 현직 교원 강사 출강 안내 및 확인서, 학교장 승인 같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학교장 승인은 이제 저희가 위촉 강사 보내드리고 이제 내부 결제된 내용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강사님의 사후 서류는 안전관리 이수증 첨부해 주시고 결과 보고서가 꼭 들어가야 되고 이제 사회적 배려형의 경우는 해당 사항 있는 학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강사 서류는 이제 안전관리 역할을 대신하시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나 안전관리 서약서 해주시면 되고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간식 교구 수령 확인서 아이들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간식 교구 수령 확인서 필수로 제출해 주시고 증빙 서류 양식을 같이 보내드릴 텐데 사진을 거기다 부착해 주시면 돼요. 요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이제 제공해드릴 교육 모니터링 일지인데요. 요것도 안전관리 서류처럼 매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주강사, 보조강사님 상관없이 강사님 중 한 분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수업 진행 시에 이제 원활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확인차 진행하는 거여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수업 끝난 후에 항상 매회 5분 정도 구글 폼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라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통비는 이제 교원 강사의 경우는 지급이 불가하고 저희가 이제 해당 학교의 교원 강사님 당연히 교통비를 드리지 않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교원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니 꼭 참고해 주시고 직선거리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정액으로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따로 주유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거나 그럴 필요 없이 네이버 지도로 거리 측정하셔가지고 총거리 직선거리 기준으로 지급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초등 프로그램 안내 있을 예정인데요. 초등 프로그램 안내는 한평초등학교의 함창진 선생님이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단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강사님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네. 일단 초등 프로그램 4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제 스크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스크린 할 거고요. 나중에 PPT 교환이 제공이 될 거예요. 거기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수업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초등은 총 4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8차시짜리 우리 지역 숲속 디지털 지킴이, 우리나라 전통온, 특화과정으로 꼬마 발명왕, 우리말 지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우리 지역 숲속 디지털 지킴이 살펴볼게요.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새싹 사이트에도 탑재가 되어 있는 제안서 그 교환 파일이에요. 네, 아마 다른 기관보다는 더 상세하게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걸 좀 요약을 하면 이제 활동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먼저 아이들과 십자말 풀이 게임을 좀 진행을 하고요. 자, 먼저 이제 소주제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프로그램 내용이고 소주제는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CC 끊어서 진행을 하시면 용이하겠죠. 먼저 첫 번째 소주제는 나는 국립공원 디지털 지킴이고요.
십자말 풀이를 통해서 아이들과 이제 게임을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국립공원이 훼손된 사례로 문제 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기초 소양을 실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필요한 게 아이들이 뭐 캔바라든지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산출물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디지털 기초 소양들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다운받고 다운받은 위치를 찾아가고 거기서 복사를 하고 붙여놓고 이 정도의 내용이 디지털 기초 소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좀 연습을 하고요. 캔바를 이용을 해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뭐 구글 계정으로 회원 가입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교사 인증을 받으셔가지고 아이들을 우리 팀에 접속을 시켜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게 더 용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캔바를 이용을 해서 연습을 하는 사진이라든지 텍스트를 넣어서 카드를 만들어 보는 이제 연습을 하게 되고 이 소주제에서 만들어야 될 산출물은 종착점은 아이들이 핸드폰 배경화면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만의 국립공원을 보호하는 메시지를 담은 핸드폰 배경화면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기대종, 굿즈 상품 디자인이고요. 아이들과 이제 기대종 그림자 퀴즈로 좀 재밌게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럼 이런 기대종들을 알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논의를 해보고, 각자만의 기대종을 선택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드림바이 원보라는 생성형 이미지 도구를 활용을 해서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 그런 캔바에 보시면 이렇게 그 목업을 작업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이 있잖아요. 뭐 컵 디자인이라든지 에코백 디자인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굿즈를 디자인해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주제는 국립공원 가상공간 전시관 만들기. 아트앤컬처 같은 VR로 박물관을 체험을 해보고 코스페이시스로 가상 전시관을 만들고 소개를 해보는 그런 가상 공간, 뭐 박물관이다라고 보시고 코스페이시스 실습을 통해서 기대종을 소개한다든지 국립공원을 소개하는 그런 전시관을 만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홍보 영상 만들기예요. 그래서 간단히 스토리보드도 만들어 보고 비타라든지 캡컷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크리에이터가 돼보는 국립공원을 알리는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크리에이터가 돼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전통온 AI를 켜다라는 주제고요. 첫 번째 소주제로는 구글 설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전통문화 방탈출 게임을 해보고 우리 아이라는 그 챗봇 도구가 있거든요. 네, 여기 이제 주소가 있는데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고요. 울산에서 개발한 초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는 챗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걸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뭐 질문도 하고 정보를 조사해 보는 그런 소통 창구로 쓰면 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챗봇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 아이 AI로 질문을 하고 그 나온 답변을 이용을 해서 챗봇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챗봇은 별점 투표라든지 소감 발표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통놀이 AI 심판관은 먼저 딱지치기를 해보고 아이들과 그런 다음에 인공지능이 판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상황을 제시를 통해서 인공지능 AI 심판관을 한번 도입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엔트리에서 그 이미지를 수집을 하고 라벨을 붙여가지고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AI 모델을 만들고 AI 심판관을 만드는 실습 내용으로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게 됩니다. 전통놀이 AI 게임 만들기는 엔트리에 있는 비디오 감지 블록을 이용을 해서 무궁화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 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팀으로 나눠서 소리 감지를 통해서 줄다리기, 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임도 만들어 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AI로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알려보는 내용이에요. 수노 AI를 활용을 할 건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 정부 제안 사업의 내용을 제출하다 보니까 수노 AI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게 좀 그 연령 제한에 맞지 않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약관에. 그래서 아이들이 가사를 만들고 교사 시연 중심으로 수노 AI를 통해서 음악을 생성하고 멜로디를 생성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활용한다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활용을 해서 마지막에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한 단계에서 내용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재구성을 통해서 아이들 수준이라든지 분위기에 맞춰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꼬마 발명왕입니다. 파란색 글씨 위주로 보시면 돼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발명의 나라로 출발이고요. 발명품 그림을 맞춰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발명가 이야기를 통해서 발명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도록 하고요. 발명가 캐릭터를 또 만들어 보는데 AI 그림 도구, 아까 사용했던 거, 이걸 이용해서 발명가 캐릭터를 만들고 캔바로 발명가 명함을 만들어 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불편함을 한번 찾아보고 이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생성해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뿌티파크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좀 동기부여를 하시고 불편한 점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디지털 기술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스케치해보는 그런 단계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활용을 해서 음, 프로그래밍을 하는 연습을 하는 단계이고요. 아마 이 마이크로비트 교구가 이제 배포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하셔가지고 뭐 LED도 켜보고 센서 값도 받아보는 연습을 해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명대회를 미리 살펴보는 건데요. 발명대회와 관련된 OX 퀴즈를 한번 진행해 보고 발명대회 요강도 한번 살펴보면서 미니 발명대회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가면은 수상작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되어 있고, 릴스 AI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 과학 발명품 경진대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발명대회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명과와 관련된 기법, 스캔퍼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서 나만의 발명 아이디어를 이제 스케치를 해보는 단계입니다. 쭉.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직접 발명품에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여러 발명품 대회 수상작들도 살펴보고 발명 작품을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도 만들어보고 마이크로비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쭉쭉 만들게 됩니다. 우리 교실 발명대회를 준비해 볼 건데요. 발명대회를 통한 뭐 시제품 사례도 살펴보고 그런 이제 발명대 작품을 만들 때 여러 공자 활동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우드락이라든지 뭐 공자 활동들을 통해서 나만의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발명품 포스터까지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뭐 캔바라든지 뭐 디지털 도구를 활용을 해서 발명품 포스터까지 만들어 보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아요. 실제로 발명대회 나갈 때 작품도 만들고 발명 포스터까지 제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단계로는 발명대회를 실제 새싹 캠프에 참여했던 아이들 대상으로 진행을 해보고 마지막에 우수 작품도 선정을 해보고 세레머니를 통해서 이 수업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네 번째,
AI 우리말 지킴이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AI 코스웨어를 활용을 해서 뭐 AI 기반 학습 멘토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선 두 가지를 사용을 해요. 레서 AI와 자작자작이라는 코스웨어를 사용을 합니다. 레서 AI는 무료로 사용을 하실 거고, 자작자작은 유료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말 지킴이기 때문에 한글 파괴 현상을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블루키스로 우리말 교류기로 우리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느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전 내용과 연결해서 이제 우리말의 우수성도 알아보고 소중함도 알아보고 이제 레서 AI 들어가면은 어휘력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무료로 해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나의 어휘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해보는 그런 내용도 되어 있고요. 또 캔바를 자주 쓰죠. 캔바를 이용해서 우리말 지킴이와 관련된 서약서를 직접 써보고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뒤쪽에 전시해서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말 사전 만들기는 여러 우리말들을 찾아보고 북크리에이터를 활용을 해서 단어와 뜻 그리고 적절한 그림들을 첨부해가지고 디지털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독해력 업은 레서 AI에 들어가면 독해력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긴 글을 읽고 뭐 퀴즈를 해결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쓰기 능력 업은요, 자작자작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들어가셔가지고 선생님들이 글감을 생성해 주시면 아이들이 그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게 되고 생성한 글들은 AI가 적절히 피드백 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습을 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를 하나 주고 글쓰기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 주제는 NGO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NGO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회 문제 주제를 선정을 해보고 직접 글을 써보고 자작자작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글을 다듬어 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작자작에는 아이들이 만든 글들을 모아서 문집으로 출판하는 그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여기는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문집을 제작해보고 그 만들어진 문집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뭐 작가, 사인회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이제 포진해 있는 이제 그 그룹이라고 한다면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한국어를 이용을 해서 직접 말하기 대회를 개최를 해보고 마지막에 또 시상도 하고 세러머니하고 마무리 짓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제 파워포인트 교환 내용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에 PPT 교환으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함창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중고등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대학 전문 강사 투머치 에듀 정주영 이사님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인재 개발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맡아서 진행을 하였고요. 먼저 중학교 과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실 데이터 분석 과학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교환 자체에 요즘에 현수막이 다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와 어디 중학교 강사님 명이 나오는 것들이 다 찍히도록 먼저 사진을 찍어 주시면 좋게 이렇게 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기본 정보를 보시면 중학교 8차시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진행되는 교부는 마이크로비트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키트 세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 PPT와 저희가 데이터를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글 설문 시트 링크를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안 됐을 때 가상 데이터, 그리고 마이크로비트 코드, 그리고 교강사용 패들렛과 글꼴까지 같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비트 구글 시트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하지만 여기서 이제 데이터 사용하기 때문에 구글 시트, 캔바, 메이크 코드, 엔트리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친구들, 학생들에게 구글 아이디 로그인을 해주라고 하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리는 한번 5, 6차시에 들어가긴 하는데 조금 5, 6차시 프로그램이 길어서 엔트리 학급방을 만드셔서 이용을 하시면 훨씬 원활하게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사고력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그 정보를 도출해내는 능력,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교육 과정에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시각화하는 것들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급식실에서 잔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직접 피지컬 컴퓨터인 마이크로비트를 사용을 해서 도구를 다뤄봅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우리 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전처리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방향을 한번 나누어 보고 그로 인해서 협업을 통해 스스로 수행하며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보시면은 먼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교환은 2차시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디지털 색사 홈페이지에 진행되어 있는 프로그램 교환을 보시면 되는데 몇 가지가 구현되기가 어려운 부분은 이제 그 나눠드리는 PPT를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 퀴즈 같은 부분에 있어서 소리가 나오는 퀴즈가 있는데 그거는 PPT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소리 데이터를 넣기가 어려워서 그거는 캔바에서 바로 실행을 하시면은 소리 퀴즈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캔바가 안 됐을 시 영상으로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운로드 하셔서 아니면 바로 실행하시면은 될 것입니다. 먼저 저희 여기 급식실 선호도 조사는 총 PPT가 2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급식 일부 보고 사진 맞히기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이 사진은 도토리 묵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이거는 제가 세 문제 정도밖에 만들지 못했는데 슬라이드 추가하셔서 강사님들 역량에 따라서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급식실 선호도 데이터 분석 및 수집을 하는데요. 먼저 구글 시트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거기서 바로 하시면은 그 데이터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에게 오겠죠. 그래서 꼭 사본을 생성을 하셔가지고 교사님들, 강사님들께서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게 하시고요. 이제 친구들한테도 이전 응답 참조를 눌러서 거기에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하면은 좀 더 쉽게 그래프 만들 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모여진 데이터들을 우리 반 친구들은 과연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데이터들을 보는데 거기 자체에서 프로그램 이제 다운로드해서 열어보면은 친구들이 학교 컴퓨터마다 엑셀이 열리는 친구가 있고 안 열리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시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구글 시트로 불러오는 과정 또한 아이들이 처음 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글 시트로 불러오면은 그 설문을 하다가 빠져있는 결측치들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런 평균값이 안 맞, 그 값이 빠져버리면 결과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간값으로 채우자. 그리고 행렬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합계 평균 카운트까지 정도 계산하는 것들을 넣었고요. 그리고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 이런 전처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PPT에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그래프로 친구들이 한번 그려보는데요. 제가 지금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도넛 그래프 정도 지금 PPT에 넣어 놓았고 그 시간에 따라서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이거는 얼마든지 가감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패들렛에 링크가 있는데요. 급식실 랭킹 보기에서 그
아빠가 좋다, 엄마가 좋다 이런 것처럼 비교하는 게 있는데 64강부터 되는데 그럼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한 32강 정도부터 해서 보면은 여기 랭킹 보기로 해서 우리 데이터들이 이렇게 랭킹으로 조사가 된다는 것도 한번 집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로그인을 했다는 점이 캔바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있는데요.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건강한 급식 즐기기 실천 방안을 하면은 아주 좋게 프로그램 1, 2차시가 끝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급식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입니다. 여기 1차시에서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그 학교에서 나는 소리들을 그 사운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아이들이 맞추는 과정이 있는데 PPT에서 그 소리 데이터를 다 넣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캔바 자체에서 구현이 되니까 패들렛 보시고 그거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이크로비트랑 만나기로 해서 그 기본 학습은 하지 않고 바로 마이크 센서를 이용해서 소리 측정하는 거 이렇게 해서 막대가 변화하는 값들을 차트로 출력하면서 바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로깅이 이 프로그램의 이제 필수인데요. 이제 확장 블럭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로깅을 추가하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리에 따라서 데이터가 변하는 것을 시뮬레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현할 때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신호등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급식실 환경에 가서 구현하기 어려우니까 이것도 배포 파일 또한 넣어 놓았습니다. 자, 급식실 소음 데이터 측정 자체도 그 알고리즘을 보시고 이렇게 하드웨어로 한번 마이크로비트로 연결을 해서 구현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확장 블럭을 써가지고 변수를 저는 노이즈라고 변수를 썼는데 그냥 쉽게 한글로 해도 잘 되니까 변수명을 써서 이렇게 소음 데이터가 측정되는 값들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 데이터 로깅 이 블럭만 추가해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값들을 또 측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처럼 얻어지는 값들을 측정을 하면은 데시벨로 해서 텍스트 이것도 바꾸는 것을 넣었는데 이 과정이 너무 어렵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범위를 선택해서 색깔로 지정을 하는 또 다른 함수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소식을 이용을 해서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시트상에서 신호등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정은 끝났고요. 그 다음 잔반 히어로를 찾아서라는 5, 6차시 과정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생성형 AI를 통해서 잔반 히어로 그 스토리텔링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틀린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글을 처리하는데 약간의 오류는 나온다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초음파 센서를 이용을 해서 그 물체 거리에 따라서 잔반을 남긴 존, 안 남긴 존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과정입니다. 자, 이 알고리즘을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역시 하드웨어 만드는 과정도 차근차근 다 넣었습니다. 자, 급식실을 저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를 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안 남긴 사람, 이쪽으로 가면 남긴 사람 이걸 거리로 측정을 했는데요. 이거 역시 이제 데이터 로깅을 추가해서 5존, 안 남긴 존과 남긴 존 친구들을 비교 그래프를 생성하는 응용 학습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양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못할 수도 있어서 응용 학습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반에 따라 울고 웃는 엔트리 캐릭터를 설계하는 건데요. 이거는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고 변수를 설정하고 흐름을 구성하고 결국에는 내가 잔반을 안 남긴다는 급식 선언문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여기 링크가 있는데요. 그냥 네이버에서 급식을 지켜라 교사용이라고 치시면은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학생용은 그냥 앞에 화면만 넣어놨기 때문에 친구들이 간혹 학생용을 열어가지고 안 됩니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습하실 때만 학생용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은데 복제 기능을 이용을 하여서 하나만 딱 코딩을 하시고 얘를 복제를 하셔서 모양 탭에서 모양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면은 아주 쉽게 프로그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 프로그램을 해서 네, 재밌는 과정을 만들어 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렌드 검색 데이터로 K푸드 널리 알리기 과정입니다. 여기는 그동안 했던 것들을 이모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은 어떤 한국 음식이 떠오르지? 그러면은 김치 이렇게 나오는 문제를 5가지 정도 넣었고요. 그래서 구글 트렌드에서 전 세계에서 무엇을 검색하는지 K푸드를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변화되는 값들을 그래프로 다운을 해서 그 다운한 내용을 직접 시각화하는 막대 그래프나 원형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도 포스터를 남긴 전단지를 만드는 과정을 합니다. 보면은 7, 8차시는 조금 과정이 더 쉽기 때문에 4차시씩 이루어지니까 5, 6, 7, 8을 잘 배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과정은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컴퓨팅 사고력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레트로 게임 메이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등학교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역시 나는 레트로 게임 메이커 강사님들 이름 넣을 수 있게 다 해놓았고요. 보시면은 컴퓨터 사고력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타이핑하는 작업이 조금 많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과정이라서 진행하시는 교강사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고등학생이니까 여긴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사용을 하고 그 언어를 하나하나 타이핑을 좀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50분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배포 파일을 주고 실행하면은 게임하는 걸로 수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약간 그 언어를 알고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이크로비트랑 레트로 아케이드라는 게임기가 제공이 되고요. 자체 PPT하고 아케이드 파일 그리고 아케이드 파일이 실행되는 영상들을 다 따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실행 영상을 보고 알고리즘을 구상해 보는 과정도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강사용 패들렛과 글꼴이 모두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2차 지시 PPT는 다 쪼개서 넣었고요. 보시면은 코드와 영상을 다 넣었으니까 보시면은 되게 쉽게 보시면은 다 이해하실 수 있게 상세하게 넣어 놓았습니다. 자, 프로그램 특징을 보시면은 아까 데이터랑은 다르게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입니다. 그래서 메이크 코드 아케이드, 마이크로비트, 그리고 가속도 센서를 통해서 픽셀 게임, 협력 게임, 센서 연동 프로젝트를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학교 문제와 도시, 즉 환경 문제, 세계 평화 문제를 주제로 삼아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보는 과정입니다. 먼저 나는 레트로 게임 메이커는 크게 2차시, 2차시씩 쪼개서 8차시까지 이루어지는데요. 1, 2차시에는 픽셀 캐릭터라고 해서 아케이드 상에서 픽셀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요. 그것을 간단하게 움직이는 정도만 코딩을 합니다. 그 다음에 3, 4차시에서는 이제 픽셀을 만들어서 우리 동네 문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코딩을 해 보고요. 5, 6차시는 가속도 센서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마이크로비트 자체에서는 흔들림 감지나 가속도 센서가 작용이 되지만 이게 아케이드랑 연동이 되면 아직 확장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컨트롤러나 위아래로 작동하는 것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 8차시가 재밌는데 저희가 마이크로비트에 라디오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자동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서 같은 프로그램을 업로드 하더라도 접속을 하면은 4명까지 게임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친구랑 함께해서인데요. 여기서 이제 조별끼리 해가지고 같이 게임을 하면은 재밌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1, 2차시 PPT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 주석을 굉장히 자세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게임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지 한번 친구들이 상상을 해보고 레트로 게임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비트 아케이드에서는 이게 하나 팁인데 로그인 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은 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 PC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가면 PC가 바뀌어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나 캐릭터들을 내 에셋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로그인이 가능하다면 구글로 가능하기 때문에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좋고요. 여기 로그인 옆에 설정을 보시면 거기서 언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하시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캐릭터 만들기는 에셋에 들어가셔서 편집키 누르시고 이렇게 한 땀 한 땀 픽셀을 찍어 보면서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과정입니다. 보시면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든 캐릭터를 자바스크립트로 동작을 시키는 과정인데요. 자바스크립트 이거 동작이 지금 여기서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패들렛 받아 보시면은 영상 보시면은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과정을 구현을 하였고요. 캐릭터가 생성을 하고 A를 누르면 점프, 좌우로 이동면 이동 속도 설정하는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 줄 한 줄 굉장히 자세히 주석을 넣어놨기 때문에 같이 학생들하고 타이핑을 하셔야 50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응용을 넣었습니다. B를 누르면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부분인데 아까 했던 부분에 추가해서 코딩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변수명이 굉장히 길고 함수명이 긴데 마이크로비트 아케이드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이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길지만 특히 또 대문자, 소문자 변환이 굉장히 좀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타이핑할 때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고 나면 길지 않아요. 한 27열까지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정도니까 고등학생들하고 한 줄 한 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게임을 마이크로비트 아케이드에서 직접 해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시면은 캐릭터들이 다 다르고 내가 사용한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연결을 하시고 친구들과 작품을 바꿔서 테스트하는 데까지 1, 2차 시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3, 4차 시에서는 픽셀 구조 내 게임 만들기입니다. 여기서는 저는 이제 우리 동네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동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불편한 점을 주제로 삼았지만 그래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쓰레기 문제를 잡았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것들을 구현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하는 사람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알고리즘을 보시면은 배경은 기존에 있던 갤러리에 있던 배경을 사용을 했고 디디 로봇이랑 쓰레기는 만든 부분이라 빨간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전체 코드가 24줄입니다. 얘도 별로 길지 않아서 그냥 한 줄 한 줄 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 사이에 굉장히 자세하게 주석으로 한 줄 치면서 넘어갈 수 있게 다 넣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응용을 또 넣으면은 이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제한 시간이나 이제 여기서 이제 쓰레기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벌칙 요소, 효과음까지 넣었습니다. 이 벌칙 요소 제한 시간 이게 한 줄짜리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중간에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도 직접 조작을 하고 쓰레기가 잘 해결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친구가 만든 것도 서로 다운로드해서 플레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저희가 2차 4차 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소감 나누는 과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5, 6차 시를 보시면은 여기서는 센서를 활용하는 자동차 미션입니다. 저희 현대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마이크로비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센서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비트 자체에 이용하는 센서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울기 게임을 간단하게 넣었습니다. 이거 역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넣었고요. 기울기 움직임에 따라서 도트를 피해가는 그런 생존 시간에 누가 오랫동안 살아남나 이런 게임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랜 타이핑으로 지친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배포 파일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 도시 탈출 게임 설계하기는 기존에는 저희가 작은 캐릭터만 꾸며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였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저희가 타일, 즉 배경 화면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라는 에셋을 오브젝트를 만들고 먼저 배경을 만들면 타일 맵에 들어가셔서 타일 맵은 굉장히 사이즈가 달라서 10 곱하기 8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크면 되게 배경이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일을 선택하셔서 친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타일을 설계를 하면 됩니다. 이름이 바로 변수명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배경이라고 쳤으면 나중에 변수명도 배경이라고 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력한 이름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캐릭터 프레임은 기존의 갤러리에 있던 거고요. 먼지에
에너지도 기존 갤러리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다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프로그램은 조금 길지만 그래도 왜 길어도 그렇게 놀라지 않으셔도 되는 게 처음에 게임 설명하는 게 먼지는 마이너스 2점, 에너지는 플러스 1점이야. 이렇게 텍스트 입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길지 굉장히 쳐보면은 어렵지 않고 단계 단계 다 넣어놔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컨트롤러로 조정을 해보자 해서 또 응용 과정인데요. 여기도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더 추가하고 싶은 요소가 무엇인지 이렇게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은 방향을 맞춰라 평야 위협 화살표 짝 게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같이 하는 과정이고요. 하나의 게임을 동시에 4명의 플레이어가 접속이 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체험을 시킵니다. 이거는 PC에서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 존은 알아서 구성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게임을 하나 선택을 하시면 그 호스트 게임자가 이렇게 코드를 발행을 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조인 게임 들어가서 코드를 넣으면은 동시에 1번, 2번, 3번 유저들이 떠가지고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를 마이크로비트에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화살표 짝 게임을 보시면은 먼저 여기는 영어가 아니라서 약간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빠르게 방향을 맞춰라 게임 시작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이제 멀티플레이어 기능을 사용을 해서 화살표를 맞추는 거예요. 저희가 위, 아래, 좌우 컨트롤러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이 되면은 2인이면 2인, 3인이면 3인, 4인이면 4인으로 배경이 바뀌면서 랜덤으로 나오는 화살표를 맞추는 겁니다. 빨리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보면은 타일 탭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경이나 화살표 같은 타일은 배포 파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가 굉장히 긴데 보면은 여기는 중복이 돼 있어요. 화살표 위에 하나만 하시면 아래, 좌우 이거 이미지에 있는 변수명만 바뀌면 되니까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거 코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게임을 친구들하고 같이 플레이를 해보고 실시간 점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더 빠르게 반응했는지 화면 구성이 어땠는지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프로그램 소개를 마치고 이번에는 디지털 새싹 제대로 읽고 쓰기라는 내용으로 이리동남 초등학교 권우경 선생님 나오셔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리동남초등학교 교사 권우경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디지털 컨슈머에서 디지털 프로슈머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새싹 하시는 이 선생님들이 모두 디지털에 관해서 관심이 높으시고 굉장히 속된 말로 고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제 이건 하나의 제 생각이고 저의 이런 의견이다 하고 한번 이런 생각도 있겠구나 하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디지털 컨슈머와 프로슈머를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컨슈머라는 것은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으로 기존의 정보와 컨텐츠를 단순히 사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이 현재 디지털 컨슈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소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수동적이고 제한된 참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동적 제한된 참여는 뭐 유튜브에 댓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수비나 유튜브 라이브를 보면서 거기다 채팅을 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겠죠. 그리고 주어진 정보만을 활용합니다.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유튜브라든지 라이브 방송 같은 것을 보는 것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존 컨텐츠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기가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의 쇼츠, 뭐 틱톡 등을 보고 그리고 의존해서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틱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아이들이 막 따라하거든요. 요즘에 퉁퉁퉁퉁 저희 반애들도 맨날 퉁퉁퉁퉁 거리는데 처음에 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못하게 했는데 그게 일종의 약간 밈인데
머리를 멍청하게 만드는 밈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못하게 했는데 아무튼 기존 컨텐츠에 의존해서 자기들이 이제 모으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기술 활용도가 낮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들 모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컨슈머이다 보니까 디지털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키보드를 못 치죠, 아이들이. 키보드를 못 치고 저희 어렸을 때는 ICT 교육을 먼저 받아서 키보드 치는 것부터 배웠는데 이 아이들은 태블릿이나 노트북 아니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먼저 하기 때문에 키보드를 뭐 사용을 못하고 마우스를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요즘에 무슨 디지털 네이티브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교실 환경에서 해보려고 하면은 애들이 기술 활용도가 매우 낮더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디지털 프로슈머는 어떻게 다르냐? 디지털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제작하고 공유하며 다른 사용자들과 협력하는 사람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컨텐츠 제작 및 공유를 하고요.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참여합니다. 정보 생산 및 재창조를 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창출하게 됩니다. 높은 기술 활용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높은 기술 활용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들이 PC를 잘 다뤄야 합니다. 이 디지털 새싹의 취지가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3학년, 4학년에 이제 어느 정도 디지털 관련 수업을 하려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키보드를 아이들이 못 사용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디지털 새싹 작년에 하는 걸 봤는데 2학년, 3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키보드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일단 앞에서 너무 좋은 그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코딩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가 나왔지만 초등학교에서는 키보드 하는 거 타이핑부터 가르쳐 주시고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새싹이라든지 방과 후에서 PC로 키보드를 다루는 걸 배우고 온 아이들은 확실히 그 교실에서 캔바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에듀테크라든지 이런 거 활용할 때 활용 능력이 굉장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아이들은 디지털 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히며 다양한 도구를 능숙하게 다룹니다. 제가 금방 전까지 말씀드렸던 거랑 굉장히 또 상반된 이야기인데 애들이 기술을 다루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받아들이는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 쇼츠를 제작한다거나 캔바를 디자인한다거나 영상 편집하는 거에서 엄청난 역량을 보여요. 제가 작년에는 3학년 아이들을 가르쳤고 올해는 4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이 캔바를 하나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캡컷이나 이런 영상 제작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인데 제가 정말 아주 기본적인 캔바나 캡컷 사용법을 알려줬는데 이제 저보다 더 잘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일이에요. 저는 캔바로 뭔가를 만들고 이런 교환 만들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교환 만들고 이게 일이고 캡컷으로 애들 영상 찍어서 애들 편집해 주는 것도 저한테는 일이에요. 근데 애들은 이게 놀이에요. 애들은 저희 반 애들 이렇게 쉬는 시간 때 그냥 웨일북 펴가지고 캔바로 뭘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자애들이 예전에 저랑 이제 비슷한 시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다이어리 꾸미기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다이어리를 사서 거기다 스티커 붙이고 뭐 그림 그리고 이거를 캔바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캔바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심지어 공유도 해요. 한 여자애들 4명이 한 화면에 접속해가지고 같이 스티커 붙이고 막 떠들면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자기네들 이제 뭐 생일 초대장 같은 거 만들고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지 캐릭터들 이렇게 꾸미고 생일 초대장도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생일 초대장도 애들이 캔바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QR코드를 딱 집어넣고 QR코드를 딱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너 올 거야 안 올 거야 이렇게. 그런 거를 4학년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서 발상이 다르고 정말 애들은 준비가 되어 있구나. 저는 일인데 애들은 놀이구나.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캡컷도 알려줬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리고 영상 하나 찍어오라고 하면 막 선생님 2차 시도 못 해가지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했는데 요즘에는 영상 찍거나 캔바 하는데 저는 보통 한 차시만 주거든요. 그래도 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발표는 다음 시간에 한다고 하니까 못한 거는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자발적으로 만들더라고요. 애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놀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보다 높은 기술 숙련도를 보이는 경우도 흔한데 애들이 저보다 캔바 잘해요. 저는 막 캔바를 하려면은 이것저것 눌러보고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하면 옆에 애가 와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배우는데 애들은 놀이라서 확실히 익히는 감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 능력은 단순한 흥미와 놀이를 넘어 창의적 컨텐츠 제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창의적으로 캔바라든지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3학년, 4학년 때부터 한 아이들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 본인 꿈이 저는 꿈이 유튜버예요라고 말을 하지만 똑같이 말하지만 한 아이와 안 하는 아이는 다르겠죠. 그냥 컨슈머로서 맨날 유튜브만 보는 아이는 유튜브를 이제 찍으려고 하면은 나는 뭘 어떻게 하지, 어떤 컨텐츠를 찍어야지, 어떻게 편집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놀이로서 즐기는 아이들은 내가 뭔가 주제만 접어지면은 아, 나 유튜브 한번 해봐야겠다. 캡컷으로 하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기회와 성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요즘에 강의를 가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2025년을 기점으로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끝났다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식 전달은 우리보다 뛰어난 아이가 나왔어요. 제미나이, 챗GPT, 퍼플렉시티. 저희 반 애들도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나 퍼플렉시티는 당연히 연령 제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지만 연령 제한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인공지능 도구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다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물론 애들은 여전히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질문하는 것보다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답이 빨리 나와요. 왜냐면은 애들은 아직 질문하는 법을 몰라요. 그걸 속된 말로 개똥같이 질문하거든요. 선생님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답을 해주는데 인공지능은 찰떡같이 아직 알아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걸 좋아하지만 저는 이제 찰떡같이 질문하는 법을 굉장히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진 디지털 역량을 발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회 제공의 필요성은 현재 학교 시스템은 아이들의 디지털 창작 역량을 발휘할 환경과 기회가 부족합니다. 근데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서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 AI 디지털 교과서 자체가 아니라 교과서 지위로 들어옴에 따라서 학교의 인프라가 엄청나게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1인 1기기가 보급이 되고 인터넷 환경이 엄청나게 개선되고 이에 따라서 디지털 창작 역량을 발휘할 환경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윤리적 성장을 위한 지도. 학교에서 어머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애들 맨날 핸드폰 들고 있는데 스마트폰 들고 있는데 학교에서라도 그거 태블릿 안 쓰면 안 돼요? 웨일북 안 쓰면 안 돼요? 학교에서라도 디지털 디톡스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어머님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 애들이 맨날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좀 종이책 해야지. 근데 그와 별개로 선생님들 중에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핸드폰 안 보다가 주무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이거 이제 이 비슷한 내용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은 이제 거수를 하면은 한 100분에서 뭐 50분 있어도 한두 분 손을 쓰세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꼭 질문합니다. 왜 그러세요? 물어보면은 답이 대체로 이런 거예요. 아, 충전기가 침대에 없어요.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애들한테는 왜 핸드폰 쓰지 말라고 하냐 이거죠. 애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핸드폰이 필요하고 필수적인 시대인데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잘 쓰게 만들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프로슈머 교육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윤리적 성장을 위한 지도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은 윤리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애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퉁퉁퉁퉁이나 만들고 있고 쓰잘데기 없는 거 만들고 있고 애들 아직 특히 3, 4학년이나 이런 아이들은 성적인 거 이런 관념이 없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그냥 아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고 그냥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검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이런 검수를 하고 이런 내용을 하지 않게 애들이 학교 밖에서 마음대로 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하기 전에 학교 안에서 제작을 해서 교사들이 한번 검수를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학교는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윤리적 가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새로운 역할은 뭐냐? 디지털 큐레이터로서의 지원입니다. 큐레이터로서의 교사는
아이들이 제작한 디지털 컨텐츠를 선별하여 적합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창작 활동의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만들면은 확실히 뛰어난 작품이 있고 좀 덜 이제 뛰어난 작품이 있고 부족한 작품이 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사가 그 방향성을 혹시 제공하지 않더라도 아이들도 알아요. 아, 누가 잘할 거야. 아, 이건 누군 좀 부족하구나 알거든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교사로서의 보여줄 수 있는 관점을 제시를 해야 돼요. 이거 작품은 이러이러한 점이 좋았고 이러이러한 점을 그 저작권이 이런 것들 걸리지 않게 잘했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이제 캔바에서 이미지를 사용한다거나 꼭 쓰고 싶은 이미지가 있는데 캔바에서 찾지 못하면 저한테 오라고 해서 제가 챗GPT나 제미나이로 생성해서 주거든요. 저작권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조력자로서의 교사인데요. 기술적 조언이나 창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이를 통해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창작자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애들이 단순히 컨슈머로 살다가 한 번씩 만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재미를 느껴요. 내가 만든 거 되게 재밌네? 그리고 애들이 뭐 여기 선생님들은 다 디지털을 워낙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하트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하트 좋아요. 애들 이따가 이제 예시 보여드리겠지만 헤들렛에 딱 글을 올리면 애들이 난리가 나요. 내 글 하트 눌러줘. 내 글 좋아요 눌러줘. 요즘 애들은 확실히 그 디지털 세대라고 느끼는 게 하트 좋아요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하트 좋아요를 받으면은 애들이 기분이 좋아져서 더 창작할 수 있는 욕구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최대한 많이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프로슈머 교육의 효과로는 창의적 사고와 자율성 강화. 아이들은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창의적 사고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윤리적 책임감을 함양합니다. 학교의 지도 아래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공유 과정에서 윤리적 고려와 책임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처음 드리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강의에서 제가 요즘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예요. 21세기 역량 강화로 협업, 문제 해결, 창의적 의사소통. 제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애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야, 니네 국어, 수학 하나 잘 쓰는 거 아무 소용없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옆에 있는 친구와 협업을 잘하고 의사소통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국어, 수학 같은 거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온다. 근데 협업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미리 캔버스나 캔바나 구글 슬라이드에서 협업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애들한테 하나의 작품을 만들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많이 싸워요. 누가 내 거 지웠어요. 선생님 제가 이거 했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지웠어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개인 작품을 안 하게 하거든요.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개인 작품 하게 하면 훨씬 더 잘 나와요. 작품이 오히려. 그리고 조모임을 하게 되면은 무임승차하는 아이들도 하고 그럼 100% 얘기 나와요. 선생님 쟤는 접속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미리 캔버스 요즘에 새로 업데이트되면서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기여도가 나오거든요. 이 슬라이드 한 장을 만들었을 때 기여도가 나오거든요. 애들한테 그거 한 장을 딱 보여주고 나면은 안 하던 아이들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협업이라든지 문제 해결, 창의적 의사소통 문제도 이런 프로슈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선생님들 너무 많이 하시죠. 이제 뭐 이게 이제 너무 옛날 내용 이야기가처럼 돼버렸는데 헤들렛인데 애들이 이제 쓰고 뭔가 댓글을 달고 뭐 이런 것들 활동하는 거 너무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이 활동을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여쭤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애들 발표시키면 듣나요? 안 듣죠. 안 듣죠. 그리고 일단 발표를 잘 못해요. 웅얼. 저도 잘 안 들리고. 근데 글을 쓰면은 애들이 다 읽어요. 그리고 댓글을 답니다. 반응을 해줘요. 왜냐? 내가 댓글을 달아야 이 친구도 나한테 내 글에 댓글 달아주거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서로와 이런 식으로 소통이 돼요.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읽어서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하고 하면 끝하고 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패들렛 공간이라든지 인터넷 공간에서 아이들이 글로 남기면.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거 쓰고 댓글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왜냐,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나는 글 쓰다 끝나면 난 댓글을 못 달거든요. 다른 친구가 이제 가서 간섭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선생님들 많이 수업 해보셨으니까 어떤 댓글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왜 아니고 왜야. 그 맞춤법 지적하는 댓글 진짜 많이 쓰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 서로 지적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내가 키보드를 느리게 치면은 댓글을 못 달아요. 지적을 못 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키보드 능력도 되게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3학년 아이들 제가 키보드 거의 못 치는 아이들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뭐 30타, 50타 이렇게 치는 애들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키보드 대회를 했을 때 가장 잘 치는 애가 300타 정도 쳤었습니다. 그리고 못 치는 애들이 한 100타. 100타만 쳐도 이런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인터넷 공간에서의 이런 아주 기본적인 프로시머 활동이죠. 글쓰기 활동.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애들이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죠. 주르르르. 이거는 이제 이게 뭐였냐면은 이 댓글을 통해 여기서 댓글을 달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대시 달려요. 대대시. 그래서 여기 제가 하나 읽어두면, 소유라 미안한데 난 반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소유리가 여기다 다시 대댓글 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인터넷 상 공간에서 공유를 하고, 또 좋은 점 한 가지 더 있는 게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서로 말하고 끝나면은 공허하게 끝나거든요. 끝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좀 약간 어느 정도 제가 편집을 다 해가지고 그 학년 말에 이렇게 약간 문집식으로 디지털 파일로도 주고 인쇄도 해줘서 주면은 아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애들이 캔바 만든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브로셔 만들기를 했어요. 이게 협업을 해서 한 건데 정말 협업의 티가 나죠. 아이들 협업의 티가 납니다. 근데 어디서 아이들의 협업의 티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스티커 물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협업을 했다는 티가 어디서 나면 폰트가 다 다릅니다. 자기가 한 거, 자기가 쓰고 싶은 폰트가 있는데 애들이 폰트 통일을 안 해요. 그냥 내가 한 파트는 내가 하고 싶은 폰트로 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캔바로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거를 갖다 선생님들이 좀 귀찮으시겠지만 A3 같은 데다가 컬러 인쇄를 해서 딱 붙여주거나 주면 애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또 오프라인 그 산출물이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브로셔, 그 트라이폴드 브로셔라고 하죠. 저희 이제 그 여행 같은 데 가면은 만들어지는 그런 걸 하는데, 애들이 굉장히 좀 진지하게 만들다가 자기 모듬을 꼭 넣어야겠다. 얘들아 이거 6모듬 빼면 안 되니? 아니 안 된대요. 무조건 넣을 거래요, 6모듬. 그러면 타이핑하면 안 되니? 아니 손글씨로 쓰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 특유의 그런 느낌이 살아나는 창작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그 에듀테크인데, 이걸로 하면 좋은 점이 이제 패들렛에다 올리면은 글을 이제 수정한다거나 그 맞춤법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하면 이제 맞춤법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해줘서 아이들이 좀 더 수준 높은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3학년 아이들인데요.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 영상이 거의 40분 정도 시간만 주는데 만든 거거든요. 애들이 일단 다 그 우리의 24절기에서 어떤 걸 할지 뽑고 이런 거는 당연히 1시간을 줬고, 영상 찍는 데만 40분을 줬는데, 애들이 24절기에서 어떤 걸 할지를 뽑고, 그리고 아이들이 24절기에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본인이 촬영도 하고 본인이 배우도 하고 본인이 편집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영상 제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프로슈머로서 더 나아가게 되고, 애들이 그리고 선생님 제가 꼭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애들한테 하나의 공유 드라이브를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거기에다 공유를 의외로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만든 것들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보셔서 이런 프로슈머 교육 윤리적이라든지 이런 교육하기도 좋고, 그리고 아이들도 서로 공유를 해서 보기도 좋고,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학년 말에 이제 애들과 공유하기도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조금 개 중에서 교육적이고 학부모님들한테 보여드려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것들은 이제 학교종이나 그 학자 어플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데다가 부모님들 보여드리면은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슈머 교육을 하면 참 좋은데 이제 우리에게 도전 과제가 있죠. 기술 접근성 불평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격차로 인한 디지털 기기 접근성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다행히도 학교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모두 1인 1기기가 보급이 되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에 따른 학습 기회 불균형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어, 공부를 잘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대체로 이런 것들도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간 어느 정도 소외된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야기로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도 굉장히 심합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애들 핸드폰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관리해 주는 아이들과 그냥 관리해주지 않는 아이들 간에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교사가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서의 나의 어려움은 새로운 기술 습득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캔바, 캡컷을 내가 아예 할 줄도 모르는데 애들한테 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선생님도 5년 전에 캔바 쓰셨나요? 2년 전에 캡컷 쓰셨나요? 이 기계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술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 5년 뒤에도 캔바가 쓸 것인가, 쓰일 것인가? 5년 뒤에도 캡컷이 쓰일 것인가? 내가 이거 한번 배웠는데 5년 뒤에는 못 쓰게 될 수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디지털 환경 적응 시간이 필요하고 기존 교육 방식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의 집중력 저하 문제가 있는데 이 집중력 저하 문제 같은 경우는 제작할 때 당시에는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져요, 애들이. 근데 언제 떨어지냐면 남의 거 볼 때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남의 거를 볼 때 그 발표를 듣는 태도를 항상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결론을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디지털 프로슈머 교육은 미래의 핵심의 역량입니다. 학교, 교사, 학생의 협력적 노력이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혁신과 적응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이 미래의 경쟁력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선생님들이 뒤에서 새싹 강의를 하시면서도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질의응답 시간 가질 텐데요. 지금까지, 지금 80분 정도 함께 해주고 계셔서, 혹시 질의응답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해드리겠고, 워크숍 PPT를 요청을 하시는데, 제공해드릴 예정이고, 다음 주에 편집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예지 선생님은 제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주 언제쯤이 될까요? 다음 주에 편집하고, 화요일, 수요일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패들렛에 제공해드린 부분도 있고, 초등 부분은 PPT로 다 만들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 기본 교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참고하셔가지고 학교 상황과 아이들 학년에 맞게끔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예진 선생님께서 다이얼로그 플로우 사용 방법 교사가 연구해서 알아내야 되냐라는 부분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유튜브 같은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있으신 분들은 더 남아 주셔도 되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이제 종료함으로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개별적으로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 거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이나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사후 서류도 제가 수업 일주일 전에는 다 배부하도록 하겠고 공문이라든지 필요한 부분 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